설득하는 말하기라. 근데 일반적으로 설득하는 말하기는 이제 1대1로 설득할 때 토론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연설은 1대4로 설득하는 말. 그래서 대중을 설득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연설이라는 건 인간이 말로 하는 행동 중에 가장 영향력이 큰 행동이에요. 예를 들면 그 대중이라는 건 2명일 수도 있지만 10명일 수도 있고 100명일 수도 있고 1000명일 수도 있고 10,000명 뭐 몇백만 명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연설을 통해서 세상에 굉장히 강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다음. 그래서 저는 연설을 무기에 많이 비유를 하는데 삼국지에 보면 뭐 여포나 관우 같은 무장들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은 안 그래도 뭐 무력 99, 100을 찍는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시그니처 무기가 있죠. 여포는 방천화극이라는 무기가 있고 관우는 총명 언월도가 있죠. 자, 그런데 이런 무기가 있기 때문에 더 강해진다. 그럼 생각해봅시다. 우리가 만약에 군인들, 예를 들면 박정희나 전두환 같은 군인들이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려고 할 때, 쿠데타를 일으킬 때 그들은 어떤 무기를 사용합니까? 탱크를 몰고 한강다리를 건너기도 하고 실제로 총칼을 들이대기도 하죠. 우리 서울의 봄 영화에 나온 것처럼. 그러면 재벌들은 어때요? 이재용이나 이건희 같은 재벌들이 세상에 뭔가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할 때 그런 재벌들은 어떤 무기를 이용합니까? 뭐 돈을 직접 주기도 하고 뭐 와인을 주기도 하고 말을 사주기도 하고 뭐 다 돈이 변형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이나 저 같은 민주주의자들, 우리 민주주의자들은 세상을 바꾸려고 할 때 어떤 무기에 의존할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는 뭐야? 다음, 말과 글이다. 우리는 오로지 말과 글로 대중을 설득해서, 타인을 설득해서 나와 같은 생각을 갖게 하고 같은 행동을 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민주주의자가 세상을 바꾸는 방법이다. 그래서 말과 글을 훈련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민주주의자가 되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다음. 사실 이런 말과 글의 중요성을 가장 잘 보여준 인물이 저는 오바마 대통령이라고 생각해요. 오바마가 2004년 민주당 전당대회 혜성처럼 등장했을 때 그때 오바마의 직업이 뭐예요? 그때 오바마 직함이 뭐였어요? 뭘로 소개가 됐어요? 이때 오바마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2004년 당시. 변호사는 기본이고. 여기서 변호사로서 나온 건 아니잖아요. 미국의 변호사가 수백만 명인데. 일리노이 주상원. 이 제 책에 보면 자세히 설명이 나오는데 주상원의원이라는 건 우리나라로 보면 뭡니까? 연방상원의원이 아니에요. 주상원의원. 우리로 치면 뭐 시의원이나 뭐 도의원 정도 됐겠죠. 뭐 여기 좀 노성철 의원 같은 그 정도 급인 거야. 이게 주상원 의원이 미국 전당대회에 키노트 스피커로 그날의 축사자로 등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연설을 했는데 사실 오바마는 이 연설을 하기 전까지는 전혀 무명의 인물이었어요. 물론 이제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면서 책을 내가지고 그걸로 조금 유명해지긴 했어. 하지만 사실은 전국적인 인지도가 있는 사람은 아니었죠. 뭐 시의원 정도니까. 여러분도 사실 시의원 여러분들은 고관여층이니까 좀 알겠지만 우리 일반 지나가는 사람들 붙잡고 지역의 시의원 누군지 아세요? 물어보면 아무도 모를 거 아니에요. 오바마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오바마는 이 연설이 자기 인생에 다시 오지 않을 결정적 기회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 너무 좋은 기회다. 그래서 오바마는 그때 상원 의원 선거에 출마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한 달에 걸쳐서 이 연설을 준비했고 이 연설을 통해서 자기 인생이 바뀔 거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굉장히 치밀한 전략으로 이 연설 내용을 구성했고 그게 전당대회장에서 그야말로 적중해서 완전 대박을 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바마가 2004년 전당대회 때 연설을 하고 나서 바로 그 해에 연방 상원 의원에 당선되고 그리고 나서 4년 뒤에 초선 의원이었던 오바마가 바로 대통령 선거에 도전하게 되죠. 그래서 2008년에 대통령이 당선되고 2008년에 당선되자마자 뭘 탑니까? 그해 노벨상을 수상합니다. 노벨 평화상. 지금 와서 생각하면 오바마가 노벨상 탄 게 뭐 그렇게 이상하지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2008년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세요. 2008년에 오바마가 뭘 했어? 이제 막 대통령 됐는데. 바로 대통령 되자마자 노벨상 탔어요. 뭐 3차 세계대전을 막았나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오바마는 바로 노벨상을 탔다. 왜? 정확한 수상 이유는 카이로에서 핵 없는 세계를 만들겠다라고 연설을 한 거예요. 근데 오바마는 이때 이미 전 세계적 셀럽이 되고 나서 4년간 선거운동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연설을 했고 그 연설이 전 세계의 어떤 시민들에게 많은 영감을 불러일으켰다라는 게 노벨상 수상의 이유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오로지 노벨상을 탄 이유가 연설을 하는 거, 연설 잘했다는 걸로 노벨상을 탄 거야. 물론 실제로 8년 뒤에 퇴임할 때 많은 업적이 있었지만 연설 하나만으로도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걸 아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게 오바마다. 그럼 21세기의 연설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오바마였다면 100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20세기
20세기 100년간 가장 뛰어난 연설가는 누굴까요? 히틀러. 다음. 네, 그렇죠. 물론 케네디도 있고 드골도 있고 처칠도 있고 뭐 유명한 연설가들이 많았죠. 하지만 그들은 다 히틀러의 연설 때문에 생긴 나비 효과로 인해서 연설의 무대를 얻은 사람들이죠. 그럼 히틀러는 이 나치당의 총수가 되기 전에 히틀러의 직업은 뭐였어? 히틀러 정치 시작하기 전에 뭐 하던 사람이야? 군인이었던 건 아주 잠깐 1차 대전 때 징집돼서 하는 거고. 그렇죠. 화가지만 화가를 하고 싶었어요. 그림을 잘 못 그렸어요. 그래서 사람은 잘 못 그리고 건물을 좀 그렸다고 해요. 그래서 그림으로 잘 안 풀리니까 1차 대전에 참전을 했다가 상위용사가 돼서 이제 백수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원래 오스트리아 사람인데 이제 독일로 건너왔죠. 그래서 이제 뮌헨의 어떤 맥주집에 들어가죠. 그래서 맥주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는데 아저씨들이 모여서 이렇게 다 정치 얘기를 하고 있어. 한 요 정도 인원이야. 뭐 많아야 한 10명. 얘기하고 있길래 중간에 껴들어가가지고 나도 좀 껴주쇼 해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뭐 정치 얘기를 막 하는 거야. 그 당시에 무슨 뭐 베르사유 조약도 있었고 뭐 1차 대전 이후에 로카르노 조약 뭐니 해가지고 막 말이 많았잖아요. 아 독일이 이게 뭡니까? 우리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됩니까? 얘기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듣더니 당신 말 잘하는데 우리랑 같이 활동 좀 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래갖고 가입한 단체가 뭐예요? 그게 바로 국가사회주의 나치당. 그래서 처음에는 이 당이 아주 군소정당, 우리나라로 치면 뭐야? 뭐 자유통일당?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정광훈 씨가 이끄는. 그런 거 출마해도 뭐 1%도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3% 진입장벽에 막혀서 원내에서 못 냈죠. 근데 이제 처음에 그랬던 정당이 선거를 할 때마다 점점 득표율이 올라가요. 처음에 3% 받았던 정당이 5% 받고 7% 받고 10% 받고 18% 받고 21% 받고 23% 받고 그렇게 하면서 점점 득표율이 올라가면서 원내 제1당이 되죠. 여기는 이제 의원내각제였기 때문에 툭하면 선거를 치르는 거야. 툭하면 국회 해산되고 그때마다 계속 득표율이 올라가서 나중에는 보수 정당들끼리 연정을 꾸려갖고 다수당으로 집권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총리가 되고 당시 대통령이었던 힌덴부르크가 죽고 나니까 대통령직까지 겸직을 해서 그래서 이제 총통이 되죠. 그리고 나서 히틀러가 뭘 했습니까? 유태인을 학살하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소련으로 쳐들어가고 그 덕분에 일본도 태평양 전쟁에 뛰어들고 그래서 일본이 핵폭탄을 맞고 우리나라가 해방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히틀러의 연설이 미친 나비 효과가 우리나라의 역사에까지 우리의 삶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20세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연설가는 히틀러였다고 볼 수가 있죠. 이 연설이라는 건 그래서 오바마의 경우처럼 한 사람의 인생과 세계에 굉장히 큰 영감을 불러일으켜 주기도 하고 또는 히틀러처럼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수억 명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다. 그래서 연설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 자, 그럼 우리나라로 돌아볼게요. 자, 다음. 자, 우리나라에는 연설 문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나라도 과거에 이런 연설 문화가 있었죠. 이 누군지 아시죠? 김대중 대통령이 1969년 효창공원에서 했던 그 삼선개헌 반대 집회, 신민당이 민주당의 전신인 신민당이 열었던 삼선개헌 반대 집회에서 연설하는 장면이죠. 유명한 연설이죠. 자, 이 사진을 보면 보세요. 효창운동장 지금도 있죠. 축구대회 많이 하는 데죠. 이 사진에 있는 김대중 대통령 연설하고 그 앞에 까만 점들이 뭐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게 얼마 정도가 모이면 이런 그림이 나올까? 대충 몇 명 정도가 모이면 이런 그림이 나왔어요? 당시 신민당 주최 측 추산으로 약간 뻥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주최 측 추산으로는 30만 명이었다. 30만 명이 효창운동장에 들어가서 연설을 들었다는 거야. 그럼 30만 명이면은 저 경기도에 있는 웬만한 시 하나 인구예요. 웬만한 시 하나 인구가 다 같이 모여서 연설을 들은 거야. 우리나라에도 이런 시대가 있었던 거죠. 김대중 대통령은 실제로 이 연설 이후에 굉장히 전국적인 인물로 부상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대선 주자가 되는 굉장히 큰 도약을 하게 되죠. 자, 다음.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나라도 김대중이나 노무현 대통령 같은 그런 명연설가들이 있었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노무현 대통령 연설까지는 여러분 유튜브에서 많이 들어봤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다 하게 이제 정치인들의 연설을 하고 듣는 그런 문화가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요즘 도대체 누가 연설을 잘해 하면 잘 떠오르는 사람이 딱히 없죠. 물론 여기 당에 계신 분들은 정청래 의원 연설 잘하지 뭐 이런 거 알겠지만 사실 일반인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 왜 그렇게 됐을까? 왜? 여러 가지 있죠. 미디어가 뭐 TV가 발전하고 유튜브가 발전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미국도 TV도 있고 유튜브도 다 있는데 근데 미국은 여전히 오바마 같은 연설가가 나오는데 우리는 왜 그런 게 없어졌을까?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하지만 제가 주목하는 것은 다음. 제도가 바뀌었어요. 제도가. 2003년 선거법 개혁, 정치자금법 개혁을 할 때 그걸 이제 오세훈 선거법이라고 해요.
오세훈 지금 서울시장이 초선 의원하던 시절에 발의해서 오세훈 선거법이라고 하는데 그때 대대적으로 정치 개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거의 마지막 정치 개혁이었어요. 그때 제도가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이때 만든 정당법 때문에 노회찬 의원이 돌아가시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당시로서는 의미가 있었지만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때 없앤 것 중에 여러 가지를 없어요. 지구당도 없애고 여러 가지 없앴지만 이때 없앤 것 중에 합동연설회를 폐지했죠. 그 전에 여러분은 기억 못하겠구나.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국회의원 선거를 하면 동네 초등학교 운동장 같은 거 있잖아. 거기서 선거 때 돼가지고 의무적으로 3회를 모여서 이런 연설회를 했어요. 후보들이. 국회의원 후보들이나 지자체장 하면은 도의원, 시의원 후보들이 모여서 연설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지역 주민들이 가서 연설을 듣는 거야. 자, 이런 문화가 있었어요. 근데 이걸 폐지한 거야. 법으로. 금지. 이거 하면 안 돼. 법으로 금지했어.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를 하는데 연설회를 폐지했다? 정치 개혁을 한다면서? 왜 그랬을까요? 왜? 돈이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선거운동 기간에 이재명하고 윤석열이 와서 우리 동네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연설한다. 그러면 일요일 아침에 한번 가서 들어보겠어요? 안 들어보겠어요? 그럼 들어보겠죠. 대선 후보들쯤 되면 들어봐요. 근데 문제는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 후보들이 일요일 아침에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연설하니까 오세요라고 하면 일요일 아침에 늦잠 자야 되는데 물론 여러분들은 당원들이니까 들으러 갈 수 있지만 일반 시민들이 들으러 오겠어요? 안 들으러 오죠.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이제 후보 입장에서는 어때요? 자기가 연설을 하는데 청중들이 없으면 기분이 좋겠어 안 좋겠어요? 안 좋죠. 흥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청중들을 동원을 합니다. 돈으로. 그때는 이런 선거법에 대한 규정이 없던 시절이라 얼마든지. 그 어떻게 해요? 그래서 되게 전업주부님들을 일단 8만 원을 주고 그때도 8만 원, 지금도 8만 원. 되게 일단 8만 원이에요. 8만 원을 주고 동원을 해서 쫙 앉혀요. 그러면 이제 여름이니까 머리에 모자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종이로 이렇게 아시죠? 신문지 접어갖고 모자. 요즘은 신문지가 없어도 그러니까 모자 같은 거 접어서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100명씩. 한 사람당 3명 정도 후보가 나오잖아요. 되게 보면. 그럼 A 후보가 100명, B 후보가 100명, C 후보가 100명, 100명씩 동원을 해.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A 후보가 이제 추첨을 해갖고 순서를 정하겠죠? 멋있게 연설을 딱 해. 그러면 연설이 끝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A 후보가 동원한 100명은 우르르 나갑니다. 왜냐? 나한테 돈 준 사람이 연설 끝났잖아. 그리고 다른 사람들 김 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르르 나가. B 후보가 연설하고 나면 또 B 후보가 동원한 사람이 우르르 나가. 마지막에 C 후보가 연설할 때는 내가 돈 주고 동원한 사람들만 앉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바보 같은 짓이야.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8만 원씩 100명이면 80만 원, 800만 원 곱하기 8, 34, 2,400만 원. 그걸 의무적으로 3회 해야 돼. 그러면 이것만 한 1억 정도가 되는 거야. 근데 이걸 무슨 선거운동 효과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자기들이 생각할 때. 그래서 정치개혁하면서 여야가 합의해가 이건 오세훈 선거법이었지만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킨 거야. 자, 이런 거 필요 없다. 이거 없애버리자. 라고 해서 저비용 고효율 정치를 한다고 해가지고 만든 게 이 합동연설의 폐지입니다. 오케이. 들어보니까 그럴듯하죠. 그래 뭐 그럴 수 있었겠네. 그러면 연설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출마하는 사람들 연설은 어디 가서 들어야 돼? 경선이 있잖아. 경선 때 연설을 하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어떤가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경선 치렀죠. 총선 때. 경선 때 연설이 있던가요? 없죠. 다음 보세요. 자, 근데 이게 왜 우리나라 경선에서 연설이 없어졌는가 이해하려면 이 사건을 봐야 돼요. 이 정몽준 씨하고 노무현 대통령 단일화한 일이 있었잖아요. 이때는 원래 국민경선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16개 시도를 돌면서 연설을 했죠. 노무현 대통령이 여기서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 명연설도 하고 이게 우리나라에서 마지막으로 연설이 주목받았던 시기예요. 2002년. 근데 그걸 하고 나서 노무현이 후보가 됐는데 이게 김영삼 만나서 시기 보여주는 바람에 지지율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후보 단일화 압박이 지금 바이든처럼 후보 단일화 압박이 엄청 들어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단일화를 해야 되겠는데 정몽준 씨랑 단일화 경선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어요. 두 개 당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도 없죠. 그리고 뭘 할래도 시간이 너무 촉박해. 그러니까 급하니까 어떻게 했냐? 그냥 TV 토론하자. TV 토론 한 번 하고 여론조사를 돌려봐. 이게 대선 후보는 그럴 수 있죠. 국민이 다 아니까. 여론조사 돌려서 2개를 돌렸는데 하나는 접점 오차 범위 이내로 나와서 폐기시켜버리고 하나가 노무현이 5% 이상 높게 나와서 노무현이 된 걸로 하자라고 발표를 했고 이걸 정몽준이 받아들인 거야. 그래서 극적으로 단일화가 성사된 거야. 그래서 둘이서 지금 러브샷 하는 거야. 러브샷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보기 좋게 단일화를 한 줄 알았는데 알다시피 마지막 날 갑자기 지지 철회를 해버렸죠. 덕분에 노무현 단독 정부가 됐죠. 이건 뭐 좋은 일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성공하고 나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갔냐면 이게 여론조사가 되게 편리하고 결과적으로도 좋은 결과를 냈잖아.
그러니까 여론조사로 경선을 하면 되겠네? 라는 이제 아이디어가 한국 사람들 머릿속에, 한국의 정치인들 머릿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ARS 여론조사를 통한 경선이 들불처럼 퍼져나가게 됩니다. 한국 정치에서. 다음.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 이런 걸 보게 되죠. 선거 때 되면 이런 거 많이 돌아다니는 거 보셨죠? 이게 ARS 여론조사 경선의 특징은 전화가 온다는 거잖아요. 그럼 선거운동 방식이 이거에 맞게 다 바뀝니다. 그래서 옆집에 웹자보를 만들어서 전화번호랑 이제 전화는 시간대 이렇게 딱 적어주고 요 시간에 전화 올 테니까 집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혹은 핸드폰 이렇게 잘 붙잡고 있다가 오면 반드시 전화 받아라. 이게 선거운동의 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전화를 받아보면 뭐가 나옵니까? 뭐 어느 당이 경선 여론조사입니다. 1번 후보, 뭐 2번 후보 거기서 뭐 연설 나오나요? 아니잖아요. 뭘 틀어줍니까? 오로지 직함을 들려주죠. 그 사람의 직함, 두 개의 직함을 20글자 이내에 넣을 수 있어요. 이름하고 직함. 그걸 듣고 투표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뭐가 중요해지겠어요? 직함을 따는 게 중요하죠. 어떤 직함을 따느냐가 선거를 결정해요. 경선. 그럼 거기서 직함은 뭐겠어요? 그럼 예를 들면 제가 취재했던 건 2016년 민주당 경선하고 2020년 민주당 경선인데 이런 당내 경선에서는 뭐가 중요해요? 어떤 직함이 중요해요? 그때는 참여정부 행정관,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뭐 비서관 이런 거 있잖아요. 문재인이나 노무현이 인기가 좋았기 때문에 이 당시만 해도 이분들하고 얼마나 가깝냐. 그래서 참여정부라고 하는 직함이 이 경선 여기에 들어가면 15%가 올라갔다. 득표율. 그럼 그냥 해볼 것도 없는 거야. 무조건 당선인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참여정부와 어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에 들어가는 게 결정적인 변수가 되는 거죠. 지금 같으면 당연히 이제 이재명 대표님. 나는 이재명 대표의 입입니다. 나는 이재명 대표 팔입니다. 나는 이재명 대표 기입니다. 다 이재명 대표하고 가깝다는 것만 어필하면 지지율이 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아니 그분들이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 다 훌륭한 정치인들이고 자기가 정치를 한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구상도 있고 정책도 있고 뭐 다 있을 텐데 그런 걸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고 오로지 누구랑 가깝다. 누구랑 친하다. 이것만 어필하면 당선되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게 지금의 이제 우리나라 경선 제도를 되게 이렇게 어떤 형해화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직하면 결국 그 대표와 가깝 이렇게 뭐 캠프에 들어가거나 청와대에 들어가고 투표로 뽑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뽑아요? 인맥으로 들어가잖아요. 인맥으로. 결국 그럼 어떻게 돼요? 인맥을 따기 위한 과정이 당내 정치에서 굉장히 중요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정치적 컨텐츠는 선보일 기회가 없어지는 거지. 그러면서 연설이라는 게 당내 경선에서 필요가 없어지고요. 다음. 그럼 그래서 선거할 때 보면 유세차 연설 하던데 유세차 연설 하잖아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여러분도 유세차 연설 많이 보셨겠지만 길 가면서 일반 시민이 가다 말고 연설하네 이러고 딱 본 적 있을 때 끝까지 듣는 거? 그런 경우는 없죠. 유세차라는 거 다 사거리 같은 데 세워놓잖아요. 거기서 바빠 죽겠는데 다 이동하고 그 이렇게 깜빡깜빡 할 때 한 2, 3분 잠깐 서 있다 가는 거잖아요. 거기서 무슨 기승전결을 가지고 거기다가는 오바마를 세워놔도 명연설을 할 수가 없어요. 들을 마음이 없는 청중들 대상으로 무슨 연설을 합니까? 물론 우리 이동학 최고 같은 분은 저런 유세차 연설에서도 이렇게 실력을 발휘해서 이제 뉴스에 소개가 될 정도로 뭐 이렇게 잘 했지만 그건 아주 뛰어난 탤런트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대부분은 이런 연설장에 갖다 놓으면 그냥 소리만 지르다가 끝나는 거예요. 소리만 지르다가. 그래서 연설이라는 게 한국 정치에서 완전히 퇴출되다시피 무력해졌다. 다만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촛불 집회 때 연설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그때 되게 좋은 연설을 해서 이제 유명해졌죠. 그런 것들이 몇 개 이렇게 기록에 남아 있는 것이고 다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건 2012년 대선 때 사진이에요. 2012년 대선 때 대통령 후보라고 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인이라고 나온 사람들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사실은 그 문재인 대통령도 평생 변호사만 하셨던 거고 우리나라 변호사는 아시겠지만 법정에서 말로 다투는 게 아닙니다. 서면 중심주의잖아요. 우리는 공판 중심주의가 아니고 서면으로 써가지고 서면을 제출하는 게 변호사가 하는 일이지 무슨 미국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배심원다 설득해가지고 승소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평생 말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서면만 쓰는 사람이지. 그러다가 갑자기 대통령 끌려 나와갖고 대선 토론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안철수는 어땠어요? 안철수는 평생 기업인이었죠. 이 사람이 뭐 언제 연설로 직원들 설득해가지고 일 시키겠어요? 기업인은 월급 줘서 일 시키는 거예요. 결제로 일 시키고 연설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최고 정치인에서 대선 후보 토론에 나오니 국민들이 보기에 어땠겠어요? 너무 답답하죠. 아니 내가 나가도 저거보다 잘하겠다. 이런 토론을 보고 그 결과가 뭐였어요? 다음. 이런 결과. 이게 최악의 또 뭐냐면 그 당시에 대선 나온 중에 그나마 연설 많이 해본 사람이 이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저는 2012년 대선과 2016년 우리 촛불 집회를 되돌아보면 우리나라의 한국이라는 대한민국이라는 민주주의 공론장에 굉장히 큰 구멍이 뚫려 있었다. 뭔가 이게 정치인의 말과 글을 제대로 검증해내는 그런 장치가 무너져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말과 글이 허술한 사람들이 그 사이를 툭툭 뚫고 들어와서 대통령까지 당선됐던 거고, 그래서 이 대통령의 말과 글을 그 대통령의 연설을 누가 써줬다는 겁니까? 최소원 씨가 써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말과 글을 농단하는 사람이 결국 국정을 농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대통령의 말과 글이라는 건 너무나 중요하다. 지금 대통령을 봐도 잘 알잖아요. 말과 글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 그래서 다음.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연설 대회를 자꾸 열고 오늘 또 이런 대회를 열게 된 이유는 우리의 사라진 연설 문화를 복원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연설 문화를 복원하는 게 바로 민주주의의 어떤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길이고, 우리 무너진 공론장을 바로 세우는 길이다. 그걸 어디서 해야 되겠어요? 그 정당에서부터 시작을 해야죠. 정당이 바로 민주주의의 보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연설 대회를 주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간단히 여러분이 좀 참고할 만한, 여러분에게 한 5분 정도의 시간이 주어지잖아요. 여러분이 참고할 만한 좋은 연설로, 원래 이제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문을 보면 좋은데 시간 관계상 좀 길기도 하고, 그것도 당내 연설대회니까 우리 뒤에 있는 이동학 최고위원이 당내에서 처음으로 주목받게 됐던 그 연설을 같이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유튜브로 가서 이동학 청년위원장 연설 이렇게 적었어요. 자, 이동학 최고위원 밑으로 쭉쭉 내립니다. 제가 분석하는 이동학 최고위원은 연설을 이거 더 연설을 잘해서 연설이 많아요. 자, 그럼 이거 지저분합니다. 전체 안 하고요. 전체 안 하고요. 소리 더 키울 수 없나? 자, 이게 언제냐면 2015년 정도였고, 2015년, 2016 때죠. 당내에서 청년위원장 선거를 전당대회와 별도로 전당대회 한 달쯤 뒤에 따로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때는 그렇게 했어요. 청년위원장하고 여성위원장을 올림픽공원에 있는 운동장을 경기장을 빌려서 거기서 연설대회를 했었는데, 현장 투표가 한 50% 정도 반영되고 온라인 투표가 한 50% 정도 반영되는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이때 청년위원장 후보로 나온 사람은 이동학이 마지막 후보였던 거야. 앞에 다른 후보들이 다 연설하고 마지막 순서예요. 마지막 순서고, 이때 후보로 나왔던 사람은 그 민주당의 3대째 국회의원이었던 정호준 전 의원. 정호준은 그 정일영, 정대철 그 손자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의 아주 정치인 가문이죠. 김대중 대통령의 후원자였던 그 정일영 씨부터 3대로 이어져 있는 국회의원이었고, 현직 국회의원. 또 김광진 전 의원. 김광진 의원은 청년 비례를 통해서 국회의원에 당선됐던 사람이죠. 거기에 아마 그 뭐 신촌 설렁탕인가 뭐 꽤 유명한 또 요식업 업체 대표하신 분, 뭐 이런 사업가, 뭐 이런 분들도 나오시고 해서 한 4-5명 정도가 후보로 나왔고, 그 중에 아무 직함이 없는, 뭐 선출직도 아니고 무슨 사업 있는 것도 아니고 나이도 제일 적고 그런 아무 직함이 없는 진짜 평당, 진짜 생 평당원은 사실 이동학이 이제 거의 유일한 출마자였어요. 그래서 가장 최약체 후보지. 그러니까 아무도 이동학을 주목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이동학을 주목하지 않고 제가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지. 쟤는 왜냐면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 그냥 평당원이니까. 그때 물론 당내 직함 같은 것도 없었고, 그래서 한 50명 정도의 캠프원을 데리고 선거운동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이동학이 연설을 어떻게 했느냐 한번 같이 들어봅시다. 실업과 신용 불량의 늪에 빠진 대한민국 실신 청년을 구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새로운 동학청년의 미소 34살 진짜 청년 이동학입니다. 자기소개를 보면 실업과 청년 실업에 빠진 청년들을 구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다. 그러면서 21세기 새로운 동학혁명이 있어요. 자기 이름이 이동학이잖아요. 그 자기 이름을 이용해서 약간 이제 라임을 만든 거죠. 동학혁명의 기수로 이런 식으로. 우리 청년위원회 자사님 후보 형님들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형님들 다 결혼하셨습니다. 저도 결혼
못했죠.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보다 오래 살 것 같습니다. 왜냐면 10만 명에 달하는 청년 권리당원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저에게 욕다발을 부탁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34년이나 들어본 적 없었습니다. 내가 탈당했는데 왜 문자를 자꾸 보내느냐? 입당한 적 없는데 왜 문자를 보내느냐? 제가 하필 문자를 마지막에 보내서 선택을 갔었습니다.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화가 났습니다. 종이당원이 대체 왜 필요한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청년위원장이 되면 진짜 당원인지 아닌지 확인하겠습니다. 새삼시 민주연합 청년당원 맞느냐? 돈 내는 당원 맞느냐? 청년위원회와 함께 하겠느냐 묻겠습니다. 종편에 나오는 정치평론가들은 비웃으며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과연 그 정당에 함께 돈 내면서 활동할 청년 당원이 있겠느냐? 저는 말하겠습니다. 여기 이 자리를 봐라. 멀리서 한달음에 달려오신 청년 여성 당원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도입부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보면 가장 중요한 건 이동학은 무명의 인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연설을 할 때 청중들은 쟤는 뭐야? 뭐 이게 지지자들이 옆에 몇 명 있지만 대부분의 청중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는 애가 나와가지고 연설을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당원이구나 이 정도는 알지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단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과제는 뭐예요? 청중들과의 거리를 좁히는 거예요. 청중들이 이동학이라는 연사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유머입니다. 일단 웃기는 거예요. 웃기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형님들은 다 결혼하셨는데 저만 못했습니다. 저도 하고 싶습니다. 뭐 이런 거. 사실 자기를 낮추는 게 가장 쉽게 웃길 수 있는 자기 비하 개그.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청중들을 칭찬하는 거죠. 청중들을 칭찬하면서 청중들의 자부심을 높여주는 거. 자부심을 높여주는 걸 누가 싫어하겠어요? 그 방법이 뭡니까? 맨날 종이당원, 이 당시만 해도 사실 지금은 민주당 250만 당원이라고 얘기하지만 이때만 해도 거의 진성당원이 없는 정당이었어요. 일부 활동가들만 활동하는 정당이었죠. 근데 그러니까 종편에서는 야 민주당 같은 건 그런 당원 없어 라고 얘기할 때 아니다. 왜냐면 주말에 하는 대회에 그 운동장을 다 채워 수천 명이 와 있었던 거거든요. 이렇게 많은 당원들이 있는데 왜 없다고 하느냐 하면서 여기에 주말 오후 시간을 할애해서 온 사람들을 칭찬해 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기들을 인정해 줬기 때문에 당연히 연사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교감을 주고받으면서 청중과의 거리를 좁혀나가요. 다 계획하에 한 겁니다. 이때 그냥 쓴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고 쓴 거예요, 일부러. 이거는 사실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랑 되게 비슷해요. 사실 거기서 많이 채용한 거야. 오바마의 2004년 연설에서 거의 비슷하게 채용을 한 겁니다. 우리가 주인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주인입니다. 청년들의 주인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수렵과 신용 분야에 빠진 청년들 구하러 갑시다. 당내에서 486 선배들을 향해
자, 이 포인트는 이제 486 당시 비판, 지금 586이죠. 근데 그때만 해도 486이라고 했어요. 486 비판인데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프레임으로는 486, 586이 오래 해먹지 않았느냐, 오래 해먹었으니까 빨리 물러나라, 청년들에게 기회를 마련해라, 기회를 줘라, 양보해라, 뭐 이런 프레임으로 가잖아요. 근데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486에 대해 비판이 많지만 그들이 긴장하지 않은 이유는 아래로부터 치고 올라오는 기운이 없으니까 그랬던 거 아니냐. 우리는 그럼 뭘 했냐? 이게 뭐예요? 이게 일종의 역발상적 접근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흔히 뻔히 생각하는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 자기 비판하는 길로, 자기 비판을 함으로써 586 선배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존중감을 표시해주고, 그러면서도 우리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뭔가 이렇게 주인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정책 대결에 나서겠다라고 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그냥 상대방을 비난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청년당을 만듭시다. 우리도 유럽처럼 30대 국회의원, 40대 청년 장관들이 탄생할 것입니다. 청년이 복지 장관을 왜 못합니까? 산업부 장관을 왜 못합니까? 교육부 장관을 왜 못합니까? 여기 있는 김관진 의원도 못하니까 국방부 장관으로 밀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김광진 의원이 알다시피 국방위원회에서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뭐 물통 같은 거, 물통 낡은 거라든가 뭐 그런 걸 많이 밝혀내가지고 국감 스타로 많이 떠올랐잖아요. 그래서 그 김광진 의원이 경쟁 후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너는 청년위원장 같은 거 할 생각하지 말고 장관을 해라. 국방위원회에서 떴는데 왜 이 청년위원장 같은 차라리 더 높은 데로 가라 이거지. 그러면서 이제 살짝 이렇게 밀어내는 그런 전략인 거죠. 여기 있는 여성 여러분들 준비해 주십시오. 우리는 아직도 여성 장관이 부족합니다. 여성 정치인이 부족합니다. 것입니다. 5년을 준비하겠습니다. 10년을 준비하겠습니다. 백년 정당의 기틀을 만들겠습니다. 영상에 계셨던 제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겨주셨던 말씀, 두 여자를 잘 지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한 여자는 저희 어머니고 한 여자는 제 누나입니다. 아버지가 떠나셨던 6학년 때부터 신문 배달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20살 때 국가유공자 자녀였기 때문에 군대를 가도 안 가도 되었지만 백관대 자원이 때 갔다 왔습니다. 기울어진 자세를 다시 세우기 위해 트럭을 몰고 길거리로 나갔습니다. 전 여전히 두 여자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전국회의원도 아닙니다. 시의원도 구의원도 아닙니다. 그러나 당에 대한 사랑은 특급입니다. 전설은 때가리지만 당이 들어온 지 12년이 됐습니다. 대학생위원회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대학생 당원 소리 한번 질러 보십시오. 후배들이 없어서 아직까지 지역에서 막내를 벗어나는 분 잊지 못한 40대 형님들 도와주십시오. 이 동작이 30대 청년들이 들어오고 싶은 청년들을 만들어 청년들 도와주면 동생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동학경당, 진짜총당, 저 이동학과 함께 이뤄봅시다. 네, 여기서 일단 이 연설이 끝났고, 이 연설이 끝났을 때 이동학이라는 사람이 오 이런 애가 우리 당에 있었어 이러면서 엄청난 관심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해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이, 그때는 이제 경기도 교육감 출신이었죠. 혁신위원회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 그 혁신위원회를 만들면서 청년 몫의 혁신위원이 한 명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이동학이 발탁이 되는 거죠. 요 선거에서는 본선에서는 현장 투표로는 1등을 했어요. 현장 투표는 1등을 했는데 아까 말했듯이 50%는 온라인 투표였기 때문에 온라인에서는 이동학 연설을 안 들었잖아. 그러니까 온라인에서는 전혀 표가 안 나온 거죠. 그래서 결국엔 아마 정호준 씨가 그때 결국 청년위원장이 됐을 거예요. 자, 그랬는데 어쨌든 이 연설로 인해서, 이 왜냐면 당의 핵심 어떤 당원들이 다 와 있던 자리였기 때문에
이 연설에서 이동학이라는 사람이 당원들에게 굉장히 깊이 각인이 됐고, 그래서 김상곤 위원장이 청년 목세 혁신위원을 뽑을 때 이동학을 이렇게 면접을 했다는, 저도 들은 얘기지만, 근데 이동학을 그 면접하는 그 자리에서도 김상곤 혁신위원장 핸드폰으로 이동학 추천한다는 전화가 계속 왔다는 거야. 혁신위원 청년 목소리 이동학 시키는 게 맞겠다. 이 연설을 들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당내에서 이동학이 혁신위원이 되면서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고, 이제 기자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그래서 그때 이인영 지금 국회의원이죠. 이인영 전 장관한테 용퇴를 요구하는 공개 편지를, 험지 출마를 요구했었죠. 지역구 포기하시고 청주 고향으로 내려가서 험지 출마하시라라고 공개 편지를 써서 그때 이제 또 굉장히 유명해졌었고, 결국 그런 활동들이 바탕이 돼서 최고위원까지 하게 됐던 거죠. 이게 이제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일반 그 무명의 인사가 연설 무대에 올라와서 자기를 어떻게 어필해야 되는가라는 걸 아주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연설이에요. 요거는 이제 초창기에 했던 거라 별로 이렇게 하기 좋지 않은데, 다시 가볼까요? 이동학 대전 연설 이렇게 쳐주세요. 요거 하나만 짧은 거니까 계속 보고 마칠게요. 이준석 아니고요. 이준석 아니고요. 사실 이준석 연설도 연구해볼 것 같아요. 이거 메뉴. 요거는 그 다음 전당대회 때 청년위원장 선거 마지막으로 나왔을 때예요. 대전에서 한 선거입니다. 대전에 왔습니다. 화질 조정 가능하겠습니다. 대전 한방초등학교, 대전 삼천중학교, 대전 공업고등학교, 제가 나온 자랑스러운 학교입니다. 제가 힘들 때마다 용기를 불어넣어 주신 곳 바로 이곳 대전 이동학,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13살 때 대전으로 전화 들어왔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는 병원에 계셨습니다. 평생 직업군인으로 살아오시다가 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저 그리고 누나는 이삿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께 시한부 인생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번 주말마다 대전에서 서울로 누나와 손을 잡고 무궁화호를 타고 아버지 병문안을 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께서 눈시울을 붉히면서 미안하다고 하시는 것이 기억납니다. 1994년 매우 뜨거웠던 여름 아버지를 보내고 저희 세 식구는 대전 탄방동에 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마지막 남겨주신 말씀이 두 여자를 잘 지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신문 배달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께 용돈을 받지 않는 것이 어머니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스무 살 때 국가유공자 자녀였기 때문에 군대를 안 가도 되었지만 해병대에 자원입대에 갔다 왔습니다. 아버지께서 군인이셨는데 자녀된 소리로 어떻게 군대를 안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갔다 왔습니다. 군 전역하고 우리 가족엔 더 큰 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완전히 가세가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지금 로데오 타운입니다. 대전 둔산동이죠. 트럭을 몰고 거리로 나가 생과일 주스 팔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 인생 좌절하지 않고 우리 세 식구 잘 지켜냈습니다. 대전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저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대전, 여기에서 힘을 얻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빛나면서 수도권으로 올라가고 싶습니다. 이 힘으로 반드시 이기고 싶습니다. 13년 전 군 전역 후 우리 당 열린우리당 창당 대회장에서 의자를 나르는 아르바이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너무나 멋진 연설을 듣고 입당 원서를 썼습니다. 그렇게 13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우리 당 청년위원회가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집권 단순히 우리가 집권에
청년들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만질 수 있는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당 청년위원회가 도대체 무엇하는지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바로 청년들 오직 민생, 우리가 청년 민생을 구하러 나아갈 때 표의 확장이 가능하고 그것이 우리가 청년위원회를 하고 있는 당원들의 자부심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더불어민주당 집권에 가장 앞장설 수 있는 가장 화끈한 프로그램 청년 을지로가 되어 청년 민생을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당의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청년들이 공부하지 않으면, 청년들이 학습하지 않으면 이 정당의 미래를 어떻게 담보한단 말입니까? 이 정당 단순히 한 번 집권하고 말 것 아니지 않습니까? 두 번 집권하고 세 번 집권하고 지방선거까지 이겨내려면 청년들이 계속해서 준비되어야 합니다. 준비된 청년들이 계속해서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불어대학을 만들겠습니다. 당원 교육 시스템을 완전히 구축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대선 집권의 선자가 됩시다, 여러분! 이 자리에 저희 어머니께서 와 계십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정만순 사랑한다.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아주 네, 힘들어요. 감사합니다. 네. 좀 이따가 이동학 최고 강의가 있으니까 그때 자세한 얘기 또 들으시고요. 그러니까 어떤 건지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그럼 여러분이 이제 연설문을 한 5분 정도 쓰셔야 될 텐데 어떻게 쓸 것인가?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없어요. 쉽게 좀 띄워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겁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는 뭐야?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아까 이동학 최고의 연설이 좋았던 이유는 뭐예요? 본인 이야기가 충분히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저 사람 저런 사람이었어? 라면서 다시 보게 되고, 근데 자기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이야기를 하되 어떻게 돼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로 확장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저 사람 자기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듣다 보니까 나한테도 관련된 얘기였네. 나한테도 해당되는 얘기네. 우리가 다 같이 고민해 봐야 될 이야기네. 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주제가 확장되면서 공감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이야기를 하되 우리 모두의 이야기로 확장시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도 연설문 쓰실 때 반드시 그렇게 본인 이야기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확장시켜야죠.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은 반론을 수용하는 거예요. 아까 이동학이 586 세대 비판할 때 무조건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반론부터 수용하고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반론 수용과 대안 제시를 통해서 균형 잡힌 내용을 갖춘 연설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 게 없이 일방적인 진영 논리만 설파하는 그런 연설은 그 진영 안에서는 먹힐 수 있겠지만 결코 중도층으로 확장해 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건 좋은 연설이 되지 못해요. 진영 안에서만 그냥 이렇게 자기들끼리 돌려드리는 거죠. 그리고 연설에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연설문 시간이 길다 하더라도 2개, 3개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 연설이 끝났을 때 쟤 무슨 얘기했지? 라고 한 문장으로 정리가 돼야 돼요. 한 문장이 어떤 주제어로 정리가 되지 않은 연설은 실패하는 연설입니다. 아무리 좋은 연설이어도. 그래서 연설을 쓸 때 먼저 주제를 쓰고 주제를 한 문장으로 쓰고 그 문장과 관련된 내용만 온 걸 쓰는 거예요. 그리고 퇴고할 때 그 문장을 다시 보고 그것과 관련 없는 내용들 다 지우는 거죠. 무슨 얘기 아시겠죠? 하나의 메시지에 집중하고 청중과 대화하되 어떻게 대화하냐?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핵심은 쉬운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설이라는 건 대중과 말하는 거기 때문에 1대1로 이렇게 토론하듯이 할 수는 없죠. 하지만 쉬운 질문을 잘 활용해서 예를 들면 오바마는 2004년 전당대회 때 어떻게 질문하냐면 거기도 한 10만 명 정도 당원들이 있었죠. 여러분 냉소의 정치를 원하십니까? 희망의 정치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당연히 희망, 호프. 그러니까 뭐라고 답변할지 뻔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예 아니오로 물어보거나 아니면 답이 명확한 질문. 예를 들면 여러분 민주주의란 무엇입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다 다르게 답변해. 이러면 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쉬운 질문. 그래서 연설문을 쓸 때부터 답이 정해져 있는 거야. 뭐라고 쓸지. 그렇게 해놓고 질문 던지라는 거고. 그 다음에 도입부. 단지 아까 이동학 연설도 그렇고 오바마 연설도 그렇고 김대중 대통령 연설도 그래요. 좋은 연설은 도입부가 좋은 연설이에요.
도입할 때 한 30초 안에 30초에서 1분 안에 이거 들을만하다 라고 딱 느낌이 와야 돼. 근데 만약에 30초 안에 청중들을 끌어들이지 못한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청중들은 핸드폰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을 킵니다. 그럼 페이스북을 넘깁니다. 유튜브를 보기, 뭐 릴즈나 쇼츠를 보기 시작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연설은 이미 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경쟁 상대는 누구야? 카카오톡이에요. 페이스북이고 유튜브고 인스타그램. 얼마나 이기기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긴다는 생각으로 30초의 도입부를 준비해야 돼요. 어떻게 써야 내가 이 30초 안에 청중들을 끌어들일 것인가. 그 준비 잘 하셔야 돼요. 그렇고 그다음에 청중과 친해질 아이디어, 아까 이동하기 한 것처럼 유머. 어떻게든 청중을 한 번을 웃기지. 내 얘기를 5분이나 들어주는데 한 번도 못 웃긴다는 건 청중에 대한 예의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한 번은 내가 반드시 빵 터뜨리겠다는 생각으로 내용을 준비하라는 거지. 그 다음에 부단히 실전처럼 연습해서 우리나라는 프롬프터 쓰는 문화가 없잖아요. 아까 이동학도 연설할 때 보면 대전 연설 같은 경우는 프롬프터 없이 그냥 하잖아요. 그냥 허공 보면서 하잖아요. 왜냐면 청중들이 이렇게 위에 있으니까. 그렇죠? 청중들과 눈을 맞추면서 연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미국은 사실 오바마만 해도 별명이 God of 프롬프터예요. 프롬프터를 너무 잘 써가지고 프롬프터가 있는데 없는 것처럼 해서 이제 가동 프롬프터인데 우리나라는 프롬프터 쓰는 연설은 대통령 연설밖에 없어요. 대통령 국회 연설이나 프롬프터 갖다 놓고 하지. 사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프롬프터를 잘 썼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도 제가 여기서 취재했거든요. 대통령이 여기서 이렇게 연설을 하면 프롬프터가 여기 프롬프터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TV를 이렇게 안 보이게 벽에 이렇게 이쪽 벽에 세워놓고 여기서 연설문이 올라갔어요. 프롬프터. 그렇게 하면 기자들은 그걸 못 봐도 이제 대통령 후보는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좌우로 보면서 프롬프터를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프롬프터를 활용하는데 우리는 여러분들은 프롬프터 놓고 하는 연설들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외워야 돼요. 아시겠죠? 5분 정도 되는 연설 충분히 외울 수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 연설대회 해보면 중고등학생들 다 외워서 올라와요. 그래갖고 A4 용지 연설문 한 장으로 쓰면 어떤 애는 페이스북에 77번 읽었다고 정리해서 올렸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읽으면 다 외워지거든요. 무대 위에 올라갈 때 연설문 안 들고 올라가요. 그냥 올라가서 바로 청중들하고 눈 맞추면서 똑같이 합니다. 그럼 바로 본선 진출하고 상도 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내가 연설한 대로 살아. 그게 가장 핵심이다. 내 연설을 실천하는 삶이 연설의 완성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연설을 해도 예를 들면 금연의 중요성. 여러분 담배를 피우면 건강이 얼마나 나쁜지 아십니까? 라고 얘기해놓고 그 다음에 몰래 화장실 가서 담배 피우다 걸려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한 연설이 뭐가 돼요? 누가 그 연설 좋은 연설이라고 하겠어요? 그런 거죠. 민주당에도 옛날에 그런 연설가들 많았어요. 예를 들면 이인재 씨나 뭐 정동영 씨, 분은 국회의원 됐지만 이런 양반들 연설 잘했어요. 당대에 목소리도 되게 멋있고 당대 명연설가로 막 박수 받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무도 지금 이인재 연설 찾아보는 사람 없잖아요. 왜 없을까? 이 사람은 경선만 떨어지면 탈당을 하는 거야. 맨날 이 당을 지키겠다고 얘기해놓고 경선 떨어지면 자기한테 불리하면 탈당해서 새 정당 차려갖고 또 대선 나오고, 뭐 정동영 씨도 미안하지만 자기 선거 공천 못 받으니까 탈당해가지고 무소속으로 나와,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대선 주자로서 자리를 당내에 잡지 못하고 자꾸 튕겨나가고 겉돌고. 그리고 사실 여기 있는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같은 분은 어떻습니까? 평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가 한 말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이죠. 경우에 따라서 생명까지도 바치신 거죠. 그랬기 때문에 김대중이나 노무현의 연설이 지금도 명연설로 많은 국민들에게 기억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도 연설문을 쓸 때 내가 지금 하는 이 연설을 평생 지키겠다. 평생 이 연설을 비춰봤을 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겠다. 이 연설 유튜브에 그대로 올라가서 박제돼도 나중에 내 자식이 봐도 부끄럽지 않은 연설을 하겠다. 라는 생각으로 연설문을 쓰셔야, 그래야 여러분의 연설이 좋은 연설로 후배들에게 기억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번 그냥 연설대회 일정 아까 설명한 거니까 넘어가고, 다음 Q&A가 있는데 어차피 또 이동학 최고 얘기가 있으니까 그까지 묶어서 하시죠. 그럼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강연을 아주 재미난 흥미진진한 정치사와 역정과 또 연설의 역사를 알려주신 윤범기 기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1시간 반이나 흘러서 지금 벌써 피곤하셔서 그래서 잠깐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이후에 이제 이동학 최고위원님의 강연을 듣고 또 지금 노성철 위원장님 오셨는데 어딘가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시면은 인사 말씀 듣고 우리 또 다시 자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그 커피 내리는 머신도 있어서 편하게 커피 이용하셔도 좋고요. 네,
여기 당원존이 굉장히 잘 꾸며져 있어서 책자나 각종 당의 여러 백서 자료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5분 정도 쉬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들 인사 나누시면서 오늘 처음 보셨으니까